자, 여러분 우선 거절을 당하면 여러분 어떠신가요? 보통은 이제 상대방으로부터 거절 또는 거부를 당하면 굉장히 기분이 비참해지죠. 감정이 좋지 못해요. 그리고 그 거절이 반복되다 보면 좌절, 자기 비하, 우울, 무기력 등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거절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자, 지하장이라고 거절당하기 연습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이게 되게 터무니없는 이야기고 정말 바보 같은 이야기고 그런 것 같죠? 거절이 주는 고통만큼이나 그 거절과 고통의 정체를 꿰뚫으면 삶을 오히려 더 낙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통의 본질을 이해하면 삶을 더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극과 극은 통한다라는 말 아시나요? 그러니까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 어떻게 보면 나를 성장시키는 가장 중요한 지점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통의 순간이 나를 더 성장시키고 변화시키는 그 즐거움을 주는 순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지하장이 처음부터 그 거절에 대한 이런 통찰력을 갖고 있었던 건 결코 아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고통의 본질을 어떻게 꿰뚫을 수 있었느냐? 자기 스스로를요, 그 극단적인 거절 환경에 노출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계속 거절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하게 한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회사에서 딱 하루만 일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프로젝트를 해요. 그러니까 상대방으로서는 황당하죠. 그러니까 거절을 해요. 두 번째 날 또 갔더니 거절을 해요. 근데 세 번째 찾아갔을 때 승낙이 됩니다. 그래서 딱 하루만 일하고 하루치에 일당을 받게 돼요. 거절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첫 번째, 두 번째에서는 거절을 당했고 세 번째 승낙이 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차이점이 뭐였냐면 첫 번째 사람과 두 번째 사람과 세 번째 사람이 다 달랐어요. 그러니까 지하장은 똑같은 요구를 이 세 사람에게 한 거죠. 행동은 똑같았어요. 근데 상대방의 성향, 기질에 따라 반응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핵심은 뭐냐면 내 문제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거절의 이유가. 상대방이 달라지면 승낙이 될 수도 있잖아요. 나는 똑같은 행동을 했는데. 그러니까 나와 맞는 사람이 따로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절을 당했다고 해서 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 상대방의 문제, 기호, 성향 때문일 수 있다라는 이런 깨달음. 그러니까 거절은 절대적인 게 아니라 상대적인 거라는 거죠. 보통 우리가 여러분 거절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그 이유를 외부에서 찾는 게 아니라 본인에서 찾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내가 어떤 마음에 드는 이성에게 사귀자고 했는데 거절을 당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해요? 내 외모가? 내 능력이?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드는 거죠. 나에게 그 화살을 돌린단 말이에요. 내 존재 자체가 잘못되었고 가치가 없어서 거절당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수치심과 무력감에 빠져서 막 허우적거리기 시작하는 거죠. 삶의 방황이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지하장의 깨달음이 뭐예요? 나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스스로에 대한 지나친 자기 비하는 멈출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나에 대한 여러분 비판과 반성의 시간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게 너무 지나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와 외부의 그 적절한 선, 그것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거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중간 과정의 일부일 뿐 최종 결과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 과정의 그런 거절, 이거에 대해서 너무 연연해하지 말고 계속 충분히 더 많은 기회를 마주하려고 노력하고, 그쵸? 그러면서 내가 뭔가 더 잘못되어 있나 피드백을 받아들이면서 더 많은 기회와 접촉하려고 하면 더 좋겠죠? 그래서 그것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언젠가는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아쉽지만 어쩔 수가 없네요. 관심 없습니다. 연락하지 마세요. 우리는 살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누군가에게 요청을 하게 된다. 하지만 모든 부탁이 긍정적 결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우리들은 필연적으로 거절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물론 나름의 이유가 존재하겠지만 거절의 아픔은 굉장히 크게 다가오기 마련이다. 여러 번 거절을 당해왔음에도 거절에 초연하게 대처하기는 쉽지 않다. 이러한 거절은 세 가지 방향으로 잘못 해석되기 쉽기 때문이다.
먼저 우리는 이따금 상대방의 거절을 영구적인 문제로 치부해버린다. 협상 과정에서 거절의 이유는 매우 다양하다. 아이디어 자체가 안 좋았을 수도 있지만 전달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컨디션이나 회의 당시의 분위기 같은 사소한 요소도 협상에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이유를 섣불리 확대 해석해 이 협상이 영원히 성공할 수 없을 거라 생각한다. 또한 협상의 실패를 보편적 문제로 치부해버린다. 협상 과정에서 생기는 특수한 변수를 고려하지 않고 거절을 흔히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 결과 문제를 찾지 못한 채 자신이 아니었어도 이 업계 누구나 이 협상을 이끌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착각한다. 마지막으로 거절을 개인적인 문제와 연결시킨다. 자신의 잘못이 아님에도 스스로의 능력 부족을 탓하면서 협상 결렬의 원인을 모두 자신에게 돌려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자신을 지나치게 탓하는 습관은 미래 협상 성공률을 감소시키며 더 나아가 협상 자체에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거절의 바닷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협상 전, 협상 중, 그리고 협상 후의 사고방식에 변화를 주어야 한다. 협상에 들어가기 전 자신에게 의문문 형태의 자기 대화를 해야 한다. 우리는 인터뷰나 부탁을 하기 전 스스로의 자신감에 도움이 되는 말을 주로 한다. 나는 최고야. 나는 타고난 협상가야. 나는 할 수 있어. 이와 같이 말이다. 하지만 파는 것이 인간이다를 쓴 다니엘 핑크에 따르면 이미 대답이 정해진 평서문 형태의 자기 암시에 비해 의문문 형태의 자기 질문은 두 가지 이점을 갖고 있다고 한다. 먼저 질문에 답하면서 자신감의 근거를 되짚어 볼 수 있다. 단순히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보다 내가 할 수 있을까? 라고 질문하면서 자신이 이를 위해 준비해온 전략들을 되짚어 볼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어. 이는 단순한 자기 암시이지만 과연 나는 할 수 있을까? 당연하지. 나는 이것을 잘하려고 20번도 넘게 연습했고 혹시 모를 돌발 질문에도 다 대비해 놨는걸. 또한 자기 질문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추구해왔던 목표와 이유를 다시 상기시킬 수 있다. 자칫하면 목표를 빼먹을 위험이 있는 평서문과 다르게 의문문은 자신이 이 일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 되짚어볼 기회를 준다. 협상 중에는 바람직한 긍정성의 비율과 부정성의 비율을 유지해야 한다. 긍정성을 갖고 상대방의 말에 동조하며 호의적인 태도를 유지하면 실제로 협상 가능성이 2배 가까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 긍정적인 태도가 창의력을 향상시키고 흐름을 보는 시야를 넓혀주며 자신의 요청을 극적으로 어필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한편 부정적인 태도는 협상 패턴에 변화를 주며 참여자들로 하여금 협상 과정을 냉철하게 되돌아보는 데 도움을 준다. 협상 과정에서 이런 긍정적인 태도와 부정적인 태도 사이 비율이 3대 1이 되도록 유지하는 것이 좋다. 협상이 끝난 후에는 긍정적인 설명 방식이 필요하다. 협상 결과를 분석하면서 앞서 언급한 3가지 함정에 빠지지 않고 문제를 일시적이고 특수하며 외부적인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 우리는 좋든 싫든 다양한 사람들과 협상하고 무수한 거절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3가지 방법을 통해 효과적으로 협상에 임하고 거절을 받아들인다면 결정적 순간에 우리는 미소 지을 수 있을 것이다.